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의 김현진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사전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민주주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선거를 주제로 한 특별한 동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학회 기획이사로 계시는 우리 차홍석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선거법 개정안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이번 개정안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용어였을 거예요. 처음엔 좀 많이 어색했을 텐데 자꾸 들어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그중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맞추자. 우리 지금 현행 선거법 체제 하에서는 득표율 의석률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불비례적이라는 게 굉장히 단점으로 꼽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을 잠시 보면은 그 총의석 300석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 253석도 동일합니다. 비례대표에서 47석도 동일한데 이 47석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47석 중 30석에 대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설명이 되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런 의석 배분 방식 말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온 측면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지금 고3 유권자를 포함한 유권자 한 53만 명 정도가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또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이 됐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요. 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1인 2표,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방식은 똑같고 또 한 표를 정당에 이제 던지는 것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문제는 그 47석으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석 중에 30석만 가지고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배분한다는 건데 사실 그 전에도 우리는 연동형의 반대쪽에 있는 병립형이라는 방식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47석 중에서도 17석 자체는 병립형으로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30석만 갖고 말씀하신 준연동형 또는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준자가 붙었고 부분이 붙었느냐?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인데 그건 이제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30%를 얻었다고 치면 300석의 의석 중에 30%를 가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출발한 거예요. 그럼 300석의 30%니까 90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당이. 근데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30석을 얻었어요. 그럼 60석을 비례로 보정을 해줘야 90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60석을 주는 게 아니라 30석만 준다는 거예요. 50%만 준다. 그래서 준연동형이 붙은 거고 30석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그 정당이 얻어야 되는 원래 보정해줘야 되는 부분의 절반을 중심으로 주게 되는데 캡이 네. 총 숫자가 30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30의 범위 안에서 비율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겁니다. 따라서 30석을 놓고 30석보다 이상이 됐을 때는 또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해당되는 정당에게
준 50%에 맞춰서 보정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좀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당이 얼마의 퍼센티지를 얻느냐의 부분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맞아요. 거가 되고 예. 따라서 조금 복잡하고 뭐 조금 그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됐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부분을 국회의석 구성 과정에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좀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또 변화가 있었던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권 연령이 또 만 18세로 하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봄직한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죠. 네, 원래 이제 민주시민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어떤 정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가의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요구는 있어 왔는데 더군다나 현재의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 18세 선거권이 하향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투표를 하게 됐죠. 이제 고3 학생들도. 이 고3 학생들이 이 상태로 투표를 하기보다는 좀 더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이후에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제 만 18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자, 오늘은 민주시민의 정치의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광범위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네, 교수님께. 하나는 조금 기본적인 수준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어떤 현상이고 하나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그리 정상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는 갈등과 분열이다. 그리고 정치는 통합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력의 속성상 또는 우리 인간 사회의 속성상 갈등과 분열은 기본적인 정치의 영역이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음을 이렇게 갈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선거라고 한다면 그건 선거고 그 이후의 부분은 통합과 공동체의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저급과 고급의 굳이 구별한다면 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이제 통합과 공동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은영 교수님. 네, 저는 감히 정의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는 삶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보통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고 또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안 좋게 보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삶하고 정치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이제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 나는 뭐 생업을 하는 뭐 나의 삶 이렇게 자꾸 괴리가 되는데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저 혼자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도 물론 잘 지켜야 되지만 돌발 상황,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잘 피해야 되고요. 좌우도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가끔 가다가 저쪽에 과속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보다 좀 이쪽에 달려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건설적인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다 결국은 정치거든요. 왜냐하면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공동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삶에 가까운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 가둬놓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인식하면 좋겠다. 정치는 삶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셨고요. 우리 차홍석 박사님. 네,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과 이제 많이 유사한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추려내는 것, 그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인데 사실 지금 거의 뭐 심리학이나 뭐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100명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면 그 의견들 중에 몇 가지를 점점 추려내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라야 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겪는 것이 전부 다 정치의 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결국엔 정치가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하게 있고 언제 어디서든 늘 마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정치는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존재 이유 자체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존재를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할 수밖에 용인해야 될 것 없다.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이 정치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양태만은 변경되어 왔지, 항상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땐 계속 존재였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저희 원시 시대라고 하면 뭐 자연 종교나 아니 뭐 원시 종교 같은 걸 믿는 시대에는 그 종교적 예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너희가 믿는 그 신에게 옳은 일이다. 그 신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점점 시대를 바꿔가면서 현대 민주주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의 의사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나중에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됐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정치와 권력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의 발전, 우리 민주주의의 그 발전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어떤 순간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예. 보통 선거권의 확대가 여러 가지 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쉬운 건 우리의 경우에서는 이런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서구의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오랜 투쟁과 그죠? 그 싸움과 그런 쟁취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통 선거권의 이제 확대와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정당 정치가 이제 확산되게 되고, 또는 이제 선거 정치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어떤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공통적으로 어떤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선거권의 확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은영 교수님은요?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산업혁명의 발원지였죠. 영국에서 19세기 영국에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 발전, 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 그래서 농촌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로 오면서, 근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또 열악했고, 그런 와중에 빈부격차, 그 다음에 뭐 저임금, 그리고 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어야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식과 자각을 통해서 이제 1838년에 이제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이제 한 10여 년간 계속됐지만 또 그 당시에는 당장 성공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1866년 하이드파크에서 이제 더 큰 규모의 선거 개혁 시위가 이뤄지면서 이제 투표권을 쟁취해 내므로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말 이제 제대로 실현되는 그런 현대 사회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에서 차티스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선거권의 확대, 어떻게 보면 참정권의 확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역사, 어떤 집단에나 정치가 있고요.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의식, 그냥 듣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 대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정치 사상과 정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평가, 인지, 감동 등의 정신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치의식, 민주주의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식은 어떻게 보면 개인 단위의 의미이죠. 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정치의식의 수준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세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정치의식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개인적인 것이 묶이면 이제 정치 문화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 인식, 뭐 등등과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이제
그 평가하는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되는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EIU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전국에 한 168개국의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그 한 60여 개의 지표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쫙 이제 매기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23위로 22위까지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일부, 2부 리그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점수로 나열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23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뉴질랜드하고 이제 호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째 지금 그 1부 리그 바로 밑에 2부 리그 1위인데 그러니까 일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객관적으로 이제 전 세계 그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168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168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당한 수준 차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그 짧은 기간에 어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거의 동시에 성취한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고 불만들도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또는 기대보다 또 기준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민주주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23위에서 이제 뭐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또 그 윗단계를 한번 노림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치의식은 아무래도 민주시민의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시민이 곧 유권자가 돼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또 정치체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정치와 사회를 만드는 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국가 운영 방향성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성립되고 그 체제 안에서 선거란 수단을 통해서 이제 대표를 뽑게 되는데 그럼 그 대표가 무엇을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과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또 이 대표를 뽑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선거 제도에 따라서 또 그 후에 나타나는 의회나 정당 체계들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에서 왔다 갔다 좀 서로 상하 보완적이기도 하지만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는 아무래도 단일 정당이 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좀 양당제 체제와 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당 체계와 의회 내 구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보다 많은 여러 가지 사안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의회 내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의회 정당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뭔가 비례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선거제에 따라서 정당 체계 그리고 의회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 합의하는 방법, 뭐 토론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상호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럼 박사님께서는요? 네, 선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이 이른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정치의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들, 전문가들 대표자로 내세워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 바로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선거 제도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 제도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표가 당선자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가 우리의 모아놓은 표가 쏙 이렇게 선거 제도라는 함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당선자를 결정할지는 그 표가 선거 제도에 들어가서 어떤 당선자를 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와 같이 뭐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뭐 현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앞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임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에 표가 들어가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 거죠. 이 선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유의 깊게 볼만한 게 일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용인되는 나라입니다. 왜 용인이 되냐면 미국의 특징이 있는데 미국이 연방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연방제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방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큰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기까지의 그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땐 그 당시 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대통령을 개개인의 뭐 투표, 그냥 투표 선거인단에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의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주가 더 많은 득표를 한 선거인단을 다 흡수하죠. 승자 독식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선거제도가 용인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거제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항상 이 선거제도는 또 재밌는 것이 선거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표를 했을 때 선거제도를 통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나는 그러면 어떤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투표 행태의 변화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권을 위임하는 과정, 바로 선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공정함과 투명성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윤리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 제도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는 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올바른 시민교육, 그리고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한데요. 세계의 많은 의회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원 윤리규범의 제정과 의원 윤리심사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며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다가오는 시대, 보다 발전된 정치 윤리와 선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한 가치로 또 윤리의 가치를 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 윤리를 위한 뭐 제도, 기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대의민주주의라고 또 선거가 어떻게 보면 윤리를 여러 가지를 심판하지만 어떤 정치 윤리를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다, 윤리적이다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한 심판과 어떤 평가라고 하는 걸 주기적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는 경쟁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시기마다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선거를 한다는 게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직자도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든 간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다시 받아서 잘했으면 더 하는 거고 잘못했으면 교체하는 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전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기관별로 자체 어떤 윤리적인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정 기구를 갖고 있는 거죠. 국회도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정부에도 관련한 여러 가지 명칭의 그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 존재하게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 이제 얼마나 그걸 자체적으로 보정해낼 수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수정해내고 원상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체적인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윤리 부분, 이와 관련해서도 또 이 중립성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중립성을 또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렵죠. 예. 사실 중립성이라는 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딱 뭐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정답을 설정하지 않고, 그래서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배제하면서 편향적이지 않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좀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정책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도 그 제공을 통해서 개인의 의지가 또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되고, 또 뭐 물론 선거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지만요. 근데 그러한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를 통해서 조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을 위해서 앞으로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 헌법에 예. 선거관리기구를 명문화해놓고 헌법기구로서의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부정과 부패의 어떤 역사와 또는 그런 관권 선거의 그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 민주화의 경험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EIU의 평가에서 보듯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경험과 관리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네. 뭐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수출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그 평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가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이 점점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관위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선관위 역할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경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IU 이제 민주 시민의 그런 의식조차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새로운 또 민주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좀 과도기적인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사실 정치학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갈등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통합을 지향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갈등 역시도 통합을 위한 어떠한 큰 걸음으로 내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면 우리 이 통합을 위한 마음이나 그런 자세는 좋지만 현재 이 갈등 속에서 다양성,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이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혹시 한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는 정치에 대한 인식이 그 선과 악의 대결, 뭐 옳음과 그름의 맞대결 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그 인식과 어떤 그 규범적인 인식으로부터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에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얼마나 더 현실적일 수 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대단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뭐 그들이 말하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치 이해를 해야 그런 현실적인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냐. 그들은 공자님 말씀을 하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자님 말씀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인 정치 인식이 선행돼야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늘은 사람에게 스스로 주인이 될 권리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국가의 주인이 될 권리를 주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열린 민주주의 교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